서울 한복판 국내 최대 호텔인 골드캐슬 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4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고든 자세로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사회는 또다시 파행을 거듭했고 이복 동생 도혁의 노골적인 견제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회장님,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승계 문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투자자들도 불안해합니다. 쏟아지는 압박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12년 전 그는 친자 검사에서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희망을 접었죠. 결혼도 가정도 후계자도 모두 포기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운전기사를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운전대를 잡고 답답한 마음을 식히고 싶었기 때문이죠. 검은색 세단은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사라지고 낡은 상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의 거리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죠. 도연은 천천히 차를 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아이는 추운 바람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손에 든 오렌지 주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털어내려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도연은 무의식 중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도연은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아이의 손이 얼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가 매서운 날이었거든요. 꼬마 친구, 추운데 여기서 뭐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어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웬만한 어른보다 성숙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엄마 기다려요. 곧 오실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불안함을 도연은 느낄 수 있었어요. 도연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거라도 사 먹어요. 소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가 오면 같이 먹을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오렌지 주스 병을 내려놓을 때 손목 일부가 잠깐 보였는데 도연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됐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아이의 왼쪽 손목. 거기에 독특한 흉터 자국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 흉터 모양은 아토피로 인한 것이었지만 일반적인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한씨 가문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이었죠. 도연 자신도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 손목 그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더니 재빨리 소매로 가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도 똑같은 게 있대요. 아빠. 그 단어가 도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얼굴 윤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코의 모양, 이마의 형태, 심지어 말투까지도 어딘가 익숙했죠. 내 이름이 뭐니? 윤준이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데? 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셨다. 저 가봐야 해요. 저 멀리서 한 여자가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려 했지만 준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그대로 서서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목의 흉터, 익숙한 얼굴,
그리고 아빠도 똑같은 게 있다던 아이의 말.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도연은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전 결혼을 앞두고 받았던 검사 결과가 떠올랐어요. 무정자증입니다. 죄송하지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죠. 그 진단서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던 여자와 헤어져야 했고 가문의 후계자 자리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진단이 틀렸다면? 만약 저 아이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었죠. 운명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대신 차를 그 자리에 세워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손목의 흉터가, 그리고 엄마를 기다리던 그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마침내 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서 이 일대를 조사해. 윤준이라는 아이를 찾아야 해.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은 빨리 움직여야 해. 전화를 끊은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한밤의 거리에서 낯선 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이죠. 그리고 그날 밤 도연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떠난 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한도연에게 윤서진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그날 밤 이후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손목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죠. 새벽 5시가 되자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연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지시한 건 어떻게 됐나? 현재 조사 중입니다, 회장님. 오전 중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움직여.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돼.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비서실장도 그걸 느꼈는지 대답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사에 도착한 도연은 집무실 문을 닫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화려한 도시 풍경이었지만 도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사람으로 가득했어요. 윤서진. 26살의 그녀를 처음 만난 건 1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도연은 34, 그룹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죠. 서진은 호텔 로비 플로리스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신선한 꽃을 정성스럽게 꽂는 그녀의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대화는 사소한 것이었어요. 오늘 꽃이 특히 예쁘네요. 도연의 인사에 서진은 수줍게 미소 지었죠. 그 미소 하나로 도연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게 됐어요.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1년 후 도연은 서진에게 청혼했어요. 가문의 반대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결혼 준비 중 받게 된 건강검진에서 도연은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어요. 무정자증입니다. 선천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자녀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가문의 압박은 즉시 시작됐습니다. 후계자도 못 낳는 상황인데 어디 근본도 없는 서민이 감히 우리 집에 시집을 와? 새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도연은 서진을 만났습니다. 호텔 뒤편 조용한 정원에서였어요. 서진은 웨딩드레스 피팅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도연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서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도연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정자증 사실을 밝히면 서진이 평생 그 짐을 짊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우린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비겁한 거짓말이었죠. 서진은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럼 잘 지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서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사무실에도 전화에도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집도 비워져 있었고 지인들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서진은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어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이 흐른 지금 그 시절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서진이 떠난 이유가 단순히 이별 때문이 아니었다면, 만약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떠났다면, 그리고 그 아이 윤준이가 정말 오전 10시 비서실장이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비서실장은 파일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죠. 파일을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서진 도시락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진이었죠.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12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서진이었습니다. 다만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가 보였죠. 그 아이는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음 사진을 꺼냈어요.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진 옆에 한 소년이 서 있었어요. 윤준이었죠. 윤준이 12살. 등본상 보호자는 윤서진 씨 단독입니다. 붙인 정보는 없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아이는 어머니를 닮아 선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자신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까지도 낯설지 않았어요. 주소는 서울 외곽입니다. 허름한 주택가에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 중이고요. 생활 형편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진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자신은 화려한 회장실에서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더 조사해. 아이의 출생 기록, 병원 기록, 모든 걸 찾아봐.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DNA 검사 가능한지 알아봐. 간접적으로라도.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혹시 그 아이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확인해야 해. 꼭. 비서실장이 나간 후 도연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을, 준이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손목에 흉터가 떠올랐습니다. 그 독특한 유전적 특징이 우연일 리 없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만약 준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지난 12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무정자증 진단은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도연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건강검진을 주선한 건 새어머니였어요. 모든 과정을 그녀가 관리했죠. 혹시 그게 조작이었다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12년 동안 거짓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서진과 준이는 그 거짓의 희생자였던 거죠.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죠. 기다려, 서진아. 이번엔 내가 지킬게.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제대로 살겠다고 말이죠. 윤서진과 아들 준이의 하루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서진의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원룸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향했죠.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준이를 깨우면 안 됐거든요. 낡은 싱크대 앞에 서서 서진은 재료들을 꺼냈어요. 오늘 만들어야 할 도시락은 25개였습니다. 근처 공장 노동자들이 주문한 거였죠. 하나에 5,000원, 25개면 12만 5천 원이었어요. 이번 달 월세는 이걸로 메울 수 있겠네. 서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볶고 김치를 담았어요. 12년간 매일 반복한 일이었지만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5시 반쯤 되자 준이가 일어났어요.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부엌으로 나왔죠. 엄마, 또 혼자 일어났어요? 깨워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서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넌 학교 가야 하잖아. 푹 자야지. 저도 이제 5학년이에요. 도울 수 있어요. 준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진 옆에 섰어요. 도시락 용기에 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옆모습을 훔쳐봤어요.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싶었죠. 준이는 또래보다 조숙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고 돈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처럼 게임기나 새 운동화를 조르지 않았죠. 대신 방과 후에는 집에 빨리 와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엄마, 오늘 배달제가 할까요? 아니야. 내가 학교 늦으면 안 되지. 엄마가 할게.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이만큼은 자신처럼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랐어요. 7시 도시락 배달이 끝나고 서진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간판에는 서진 도시락이라고 써 있었지만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루에 서너 명 정도가 점심 도시락을 사가는 게 전부였죠. 서진은 가게 앞을 쓸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들, 금이 간 아스팔트, 빛바랜 간판들, 화려한 호텔 로비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준이를 키웠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서진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언니. 도시락 배달하고 왔어요. 고생이 많아. 혼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 서진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입 밖으로 꺼내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준이는 곧바로 가게로 왔습니다. 책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엄마, 오늘 주문 들어온 거 있어요? 응, 저녁 도시락 8개. 같이 만들자.
모자는 나란히 서서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서진이 밥을 담으면 준이가 반찬을 넣었어요. 호흡이 척척 맞았죠. 말이 없어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엄마. 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응? 저 아빠 얘기 좀 물어봐도 돼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이는 평소에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서진이 힘들어할까봐 참았던 거죠. 그런 아들이 먼저 물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며칠 전에요. 자판기 앞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되게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보는데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손목 흉터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설마 도연이? 그 사람이 뭐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엄마, 제 손목 흉터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아빠도 똑같은 게 있다고. 서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이의 눈에는 궁금증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12살 아이에게 아버지의 부재는 큰 상처였을 겁니다. 준이야. 서진은 무릎을 굽혀 아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다만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왜요?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어. 아빠도 엄마도 원한 건 아니었어.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서진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골목이 보였죠. 그 골목 어딘가에 도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2년 전 도연과 헤어진 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이제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맞아. 그의 차가운 말에 서진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죠. 헤어지고 한 달 후 서진은 자신이 임신한 걸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며 울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였죠. 도연에게 알려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혼자 키우기로요. 도연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흔적을 지우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죠. 준이를 낳고 키우고 매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준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궁금했습니다. 도연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자신을 잊었을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를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준이를 잘 키우는 것뿐이었죠. 엄마, 자러 갈게요. 준이가 방문을 열고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엄마도 일찍 자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준이는 엄마를 안아줬어요. 서진은 아들의 따뜻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말했던 그 아저씨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정말 도연이었을까? 만약 그가 준이를 봤다면 의심하지 않았을까? 손목에 흉터를 봤다면? 서진은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도연은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진실은 때로 폭탄처럼 터집니다. 한도연이 받은 보고서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사흘 후 비서실장이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님, DNA 간접 분석 결과입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 있었죠. 눈으로 글자들을 따라가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유전 패턴 일치도 99.7%, 혈연관계 가능성 극히 높음.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보고서가 바닥에 떨어졌죠. 비서실장이 황급히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1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자신은 무정자증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있었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어.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비서실장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럼 당시 무정자증 검사는 조작됐던 거야. 분명히.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누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았을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새어머니. 당시 건강검진을 주선한 건 그녀였습니다. 검사병원도 담당 의사도 모두 그녀가 정했죠. 그리고 그녀의 친아들, 이복동생 도혁이 가장 큰 수혜자였어요. 도혁이 알면 안 돼. 절대로. 도연은 비서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둘만 알고 있어.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도혁에게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실 내부 정보원이었어요. 부회장님, 급히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 회장님께서 최근 윤준이라는 소년을 조사하셨습니다. DNA 검사까지 진행했고요. 도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결과는 친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쥔 도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그게 확실해? 네. 비서실장이 직접 보고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끄는 도혁은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10수년간 공들여온 계획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 그게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말이죠. 말도 안 돼. 형은 무정자증이야. 검사 결과가 그랬어. 도혁은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병원을 섭외했고 의사를 매수했죠. 모든 게 완벽하게 조작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들이 나타났다니? 그 여자가 임신한 걸 숨기고 도망갔구나. 도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윤서진, 그녀는 영리했던 거예요. 진실을 알고 혼자 아이를 키웠던 거죠. 이대로 둘 순 없어. 도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설조사 업체였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도 처리해주는 곳이었죠. 여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습니다. 도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윤서진이라는 여자와 그 아들을 조사해 주세요.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이 선을 넘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후계 자리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압박할 방법도 찾아주세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흘 후 도혁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서진의 생활은 불안정했어요. 매달 월세를 간신히 내고 빚도 조금 있었죠. 아들 학비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도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약점은 충분했어요. 이제 압박만 하면 됐죠. 가게 주인에게 연락해.
임대료를 2배로 올리라고 해. 집주인에게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도시락 거래처들 모두 끊어.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도혁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서진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녀가 무릎 꿇으면 형도 흔들릴 테니까요. 한편 도연은 서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재회였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도연은 준이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자신을 닮은 아이. 서진이 혼자 키운 아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돼. 도연은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서진과 준이를 지키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도혁의 계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진의 삶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서진은 가게 주인에게 통보를 받았어요. 미안한데 다음 달부터 월세를 2배로 올려야겠어. 네? 갑자기 왜요? 건물주가 그러는데 어쩌겠어. 못 내면 나가야지.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지금도 간신히 내는 월세인데 2배라니 불가능했어요. 집주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계약 갱신 안 할 거야. 다음 달까지 나가. 거래처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미안해요, 서진 씨. 다른 데 맡기기로 했어요. 모든 게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서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준이는 엄마의 눈물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강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준이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준이는 엄마를 꼭 안아줬습니다. 12살 아이의 작은 품이었지만 서진에겐 큰 위로였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집도 곧 잃을 판이었죠. 어떡하지?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도현?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순 없었어요. 자존심도 있었고 미련도 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둠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윤서진이 그 어둠을 느낀 건 이상한 남자들을 본 다음 날이었어요. 새벽같이 도시락을 만들던 서진은 창문 밖을 힐끗 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봤던 차였죠.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배달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그 차는 그대로였어요. 안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남자들은 고개를 돌렸죠. 서진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무슨 일이지? 집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서진은 창문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봤습니다.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학교에 가는 준이를 배웅하며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준이야,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알았지? 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조심해서 다녀. 서진은 아들이 모퉁이를 돌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시 그 검은 차를 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였죠. 오전 10시쯤 가게 문을 여는데 낯선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윤서진 씨 맞죠?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빚 독촉권으로 왔습니다. 300만 원, 이번 주 안에 갚으셔야 합니다. 서진은 당황했어요. 빚은 맞았지만 아직 기한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직 기한이 한 달 남았는데요. 채권이 넘어왔습니다.
새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못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는 차갑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서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0만 원,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점심때쯤 단골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 씨, 미안한데 다음 주부터 도시락 주문 못할 것 같아. 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정이 생겼어.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또 다른 거래처에서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 다음 거래처도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죠. 하루 만에 모든 거래처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주저앉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저녁에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서진 씨, 이번 달 말까지 나가줘야겠어. 네. 계약이 아직 남았는데요. 위약금 내줄 테니까 그냥 나가. 사정이 생겼어. 무슨 사정이요?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집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는 나갔어요. 서진은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본 아이는 당황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서진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준이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12살 아이였지만 눈치는 빨랐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야 돼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그 검은 차가 또 서 있었어요. 불길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이 부서져 있었어요. 누가 밤사이 부순 거였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냉장고가 고장 나 있었고 식재료도 엉망이었어요. 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가게도 없고 집도 잃을 판이고 빚 독초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CCTV도 없고 증거도 없네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죠. 서진은 가게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12년간 버텨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준이를 어떻게 지킬까? 어디로 가야 할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윤서진 씨 경고합니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아들한테 해가 가기 전에요. 누구세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세요. 돈은 줄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준이를 위협하다니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가게 문을 열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한도연이었습니다. 12년 만의 재회였어요. 도연은 서진의 눈물 자국을 봤습니다. 부서진 가게를, 무너진 그녀를 봤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진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분노와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왜 왔어요?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도연은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서진아, 들어줘.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요. 서진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쳐 있었거든요. 도연은 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이 우리 아들이지? 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발 대답해줘. 준이가 내 아들이 맞지? 그래요.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도연의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도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우리는 안 맞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서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서진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모든 게 조작이었다는 것도, 내가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것도. 서진은 도연을 밀어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요? 12년이 지났어요. 12년 동안 나 혼자 준이를 키웠어요. 밤새워 일하고 빚에 쪼들리고 매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어요.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왔어. 이제라도 너희를 지키고 싶어. 필요 없어요. 서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준이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봤어요. 자판기 앞에서 만났던 그 아저씨였죠. 아저씨? 도연은 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닮은 아이. 서진이 키운 아들. 눈물이 났어요. 준이야. 그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이 다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진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도연과 윤서진이 마주한 진실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준이는 엄마와 낯선 아저씨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도연이 먼저 무릎을 굽혔습니다. 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죠. 준이야, 안녕. 기억나니? 며칠 전에 자판기 앞에서 만났잖아. 네, 기억나요.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도연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리지 않았죠. 준이야, 나는 내 아빠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이는 눈을 깜빡였어요.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썼죠. 아빠요? 그래. 미안해. 이제야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 준이는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정말 아빠예요? 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간 궁금했던 사람이었어요. 밤마다 궁금했던 얼굴. 왜 자신을 버렸는지 알고 싶었던 사람. 그래. 늦어서 미안해.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도연은 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준이는 처음엔 몸을 굳게 했어요. 낯선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힘을 풀었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했거든요. 아빠의 품이 이런 건가 싶었죠.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2년간 혼자 지켜온 아이를 나눠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도연은 준이를 놓아주고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서진아, 들어줘.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니야. 넌 진실을 알아야 해. 도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말하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당시 무정자증 검사, 그건 조작이었어. 내 새어머니가 꾸민 일이었어.
나한테 후계자가 생기면 안 됐거든. 그래야 도혁이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작이었다고요? 그래. 의사를 매수했어. 검사 결과를 바꿨지. 나는 그걸 몰랐어. 진짜 무정자증인 줄 알았어. 그럼 당신이 날 버린 건 너를 짐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랬어. 무정자증 기업가 남편 옆에서 아이 못 낳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 미안해.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12년간 원망했던 도연은 사실 속은 거였죠. 난 당신이 날 싫어해서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떠났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연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12년이에요. 12년. 서진은 소리쳤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밤새워 일했어요. 아프면서도 쉴 수 없었어요. 없는 형편에 준이 잘 키워보겠다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빚도 졌어요. 혼자 다 감당했어요. 도연은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진은 처음엔 밀어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연의 품에 안겨 울었죠. 미안해. 미안해. 이제라도 너희를 지킬게. 꼭 지킬게. 준이는 울고 있는 엄마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강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무너져 있었죠. 엄마. 준이가 다가가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도연도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시간이 흐르고 서진이 먼저 몸을 뺐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거야. 지금 누군가 너희를 위협하고 있어. 내 동생일 가능성이 높아. 동생이요? 도혁이야. 후계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 준이가 나타나면 자기한텐 불리하니까 너희를 없애려는 거야.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준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어떻게요? 호텔 스위트룸을 준비했어. 최고급 보안이 되는 곳이야. 거기서 지내. 내가 모든 걸 해결할 때까지.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도연에게 의지하는 게 두려웠어요. 다시 버림받을까봐 무서웠죠. 믿어도 돼요? 또 떠나지 않을 거예요? 도연은 서진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어요. 이번엔 절대 떠나지 않아. 약속해. 너희는 내 가족이야. 지킬 거야. 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지켜줄 수 있어요? 도연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걸 걱정해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그럼 아빠가 꼭 지킬 거야. 아무도 너희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만난 아빠였지만 믿고 싶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가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12년간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곳이었죠. 이제 떠나야 했어요. 짐 챙길 시간 좀 주세요. 그래. 천천히 해. 내가 도와줄게. 세 사람은 함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사진 앨범 하나. 그게 전부였죠. 밖으로 나가는데 그 검은 차가 또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문을 두드렸죠. 나와. 안에 있던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알아봤거든요. 회장이었으니까요. 누가 시켰어? 그게 한도혁이지? 남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웃었어요. 가서 전해. 더는 이러지 말라고.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라고. 남자들은 황급히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도연은 서진과 준이에게 돌아왔어요. 이제 괜찮아. 가자. 도연의 차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준이는 처음 타보는 차였어요. 부드러운 좌석에 앉으니 신기했죠. 차는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골목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엄마 괜찮아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응, 이제 괜찮을 거야. 도연은 백미러로 모자를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가족. 처음으로 가진 가족이었죠.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한도혁에게 권력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은 서진과 준이가 평생 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푹신한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여기서 지내면 돼요? 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너희 집이야. 편하게 지내. 서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일하던 호텔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로비에서 꽃을 꽂던 그때가 떠올랐죠. 도연과 처음 만났던 그 순간도요. 기억나요?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도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해요. 당신이 매일 아침 인사하던 거.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도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그를 돌아봤어요.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도연이었습니다. 다만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도혁을 막아야 해. 그가 계속 너희를 위협할 거야. 어떻게요? 증거를 찾을 거야. 당시 무정자증 검사 조작 증거, 그리고 최근 너희한테 가한 협박 증거도. 도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불안했어요. 권력 싸움에 휘말리는 게 두려웠거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 하지만 해야 해. 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도연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긴급 회의였어요. 당시 건강검진 기록을 찾아 담당 의사, 병원, 모든 걸 조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비서실장이 망설였습니다. 말해. 부회장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사들을 만나고 다니고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하던가 회장님의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하고 있고요. 비자금? 말도 안 돼. 조작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어요. 사흘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도혁이 요청한 거였죠. 회의실에는 15명의 이사가 모여 있었어요. 도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도연은 차갑게 도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근거로? 근거는 충분합니다. 도혁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사들에게 나눠줬죠. 첫째, 회장의 사생활 문제입니다. 은밀하게 혼외 자식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외 자식이라니 그건
도연이 반박하려 했지만 도혁이 막았습니다. 둘째,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서류에는 도연의 이름으로 된 계좌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본 적도 없는 계좌였죠.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은행 자료입니다. 공식 문서예요. 도혁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사들은 웅성거렸어요. 반은 도연을, 반은 도혁을 지지하고 있었죠. 셋째, 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주요 사업 결정을 혼자 내리고 있고요. 그건 회장 권한이야. 문제될 게 없어. 하지만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도혁은 차근차근 도연을 몰아붙였어요.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이었죠. 이사 여러분, 회사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회장 해임안에 찬성하십니까?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0수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는 의리도 없었죠. 투표 결과는 팽팽했어요.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2표. 도연은 아직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따라왔어요.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알아. 도혁이 완전히 준비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이 보였어요. 저기에 서진과 준이가 있었죠. 증거를 찾아야 해. 시간이 없어. 그날 밤 도연은 스위트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과 준이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도연을 보자 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도연은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무거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도 사귀었어요. 준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미소를 봤어요. 이 미소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서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뒀어요. 간단한 찌개였지만 맛있었죠.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괜찮은 척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하지만 서진은 알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거든요. 힘들죠?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도연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식사 후 준이가 잠들고 나서 서진이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 생긴 거잖아요. 서진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이건 원래부터 있던 문제야. 도혁은 언젠가 이럴 사람이었어. 그래도 서진아, 들어봐.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 너야. 너와 준이가 내게는 가장 소중해.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뛰었어요. 12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고마워요. 고마울 것 없어. 당연한 거야. 그 순간 도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회장님의 사생활 스캔들이요. 그리고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이 군의 사진까지 실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이가 언론에 노출됐어. 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연은 서진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괜찮아. 내가 막을게. 절대 준이한테 해 안 가게 할게.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연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한도연이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도연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호텔 재벌에 숨겨진 아들, 비자금 조성 의혹 같은 제목들이 난무했어요. 준이는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호텔 앞을 에워쌌거든요. 서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떨었어요. 준이를 어떻게 보호하죠? 내가 지킬게. 걱정하지 마. 도연은 침착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비서실장을 불러 지시했어요. 보안팀을 배치해. 준이와 서진을 보호해. 그리고 기자들은 막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오후 2시 회장 탄핵안 최종 투표가 있을 예정이었죠. 도연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사들은 이미 모여 있었어요. 도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형님, 오셨군요. 오늘로 끝입니다. 도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리에 앉았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도혁이 먼저 말했어요. 이사 여러분, 오늘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회장의 비리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비리라니 증거가 있나?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도혁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증거, 회사 자금 횡령 증거, 모두 은행 공식 문서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연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회장, 변명할 말 있으십니까? 도혁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변명은 필요 없어. 대신 진실을 말하겠어. 도연은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켰어요. 대형 스크린에 뭔가 나타났죠. 이게 뭡니까? 도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12년 전 내 건강검진 기록이야.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던 그 검사. 스크린에 검사 보고서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같은 날짜에 2개의 다른 보고서가 있었죠. 하나는 정상 판정, 하나는 무정자증 판정.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나온 거야.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담당 의사를 찾았어. 그는 모든 걸 자백했지. 비서실장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취록이었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한도혁 부회장의 어머니였습니다. 돈을 받고 검사 결과를 조작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증거가 없어. 증거는 충분해. 도연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었어요. 도혁의 어머니 계좌에서 의사 계좌로 거액이 이동한 기록이었죠. 당시 어머니는 내가 후계자가 되길 원했어. 그래서 나를 제거하려 했지.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도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비자금 조성 의혹. 도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도혁의 비밀 계좌 내역이었어요. 진짜 비자금을 조성한 건 너야. 내 이름을 도용해서 계좌를 만들었지. 도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스크린에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이 클릭했어요. 형이 아이를 찾으면 회사는 끝이야. 죽기 전에 끊어놔야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여자를 압박해. 생활 기반을 무너뜨려. 그럼 형도 무너질 거야. 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죠. 이게 뭐야? 도혁은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내가 한 짓이야. 내 가족을 위협하고 서진을 압박하고 회사를 조작한 모든 것. 도혁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는 명백했죠. 이사 여러분, 이제 누가 진짜 비리를 저질렀는지 아시겠죠?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도혁 부회장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도혁은 고개를 떨구었죠. 경호원, 한도혁을 내보내. 경호원들이 들어와 도혁을 끌어냈습니다. 도혁은 저항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가만 안 둬.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거였죠.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가족 간의 싸움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스위트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과 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서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 끝났어. 이제 안전해. 준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정말요, 아빠?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릴 괴롭히지 못해.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을 끌어안았죠. 고마워요. 우릴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너희는 내 가족이니까. 다음 날 도연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발표였거든요.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윤준이 12살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12년 전 저는 조작된 검사 결과로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죠.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12년간 고생하며 제 아들을 길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과 함께 할 겁니다. 가족으로서. 도연은 옆을 봤습니다. 서진과 준이가 들어왔어요. 준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냈죠.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도연은 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도 옆에 섰어요. 세 사람은 함께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한도혁 부회장은 어떻게 됩니까?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횡령, 조작, 협박. 모든 죄를 밝혀낼 겁니다. 가족인데 고발하시는 겁니까?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서진과 준이를 데리고 호텔을 나왔어요. 차에 탔죠. 이제 어디 가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러 가는 거야.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한도연이 그걸 깨달은 건 모든 걸 내려놓은 후였어요. 기자회견 다음 날 도연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무슨 발표가 있을지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제 결정을 알려드립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비된 발표였거든요.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사들은 깜짝 놀랐죠.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대로 생각하신 겁니까? 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제 제게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유능한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리고 준이가 크면 그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도연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사임서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분은 제가 보유하겠습니다. 이사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도연의 결심은 확고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십수년간 일한 공간이었어요.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화려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여기 없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게 맞는 선택이야. 그날 저녁 도연은 서진과 준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어. 서진은 놀라서 입을 막았어요. 정말요? 왜요?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서. 회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 안 해요? 도연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전혀.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우릴 선택해줘서. 당연한 거야. 너희가 내 전부니까.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짐을 쌌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한 거였어요. 조용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죠. 어디로 갈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지도를 펼쳤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 좋을 것 같아. 준이도 좋아할 거야. 바다요? 와. 준이는 신이 났습니다. 평생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니 공기가 달랐어요. 맑고 신선했죠. 몇 시간을 달려 해안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여기 어때?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푸른 바다, 하얀 백사장, 낡은 어선들. 모든 게 정겹게 느껴졌죠. 좋아요. 여기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준이는 이미 바닷가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파도를 보며 환호했죠. 엄마, 아빠, 여기 진짜 좋아요. 도연과 서진은 손을 잡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집을 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낡았지만 아늑했죠. 마당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여기 수리해서 살자. 우리 손으로 직접. 도연의 제안에 서진이 웃었어요. 당신이 할 수 있어요? 배우면 되지. 준이도 도와줄 거야. 그렇지? 네. 저 힘세요. 세 사람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정착이 시작됐어요. 도연은 페인트를 칠하고 서진은 정원을 가꾸고 준이는 청소를 했죠. 서투른 솜씨였지만 즐거웠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게 행복했어요. 일주일 후 집은 깨끗해졌습니다. 마당의 꽃도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겠네. 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뭘 하면 좋을까? 마을을 돌아다니다 빈 가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햄버거 가게를 열면 어때? 도연의 제안에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햄버거요? 좋아요. 내가 요리 배울게. 당신이 가르쳐줘. 서진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이 요리를요? 할 수 있어요? 해볼게. 배우면 되잖아. 다음 날부터 도연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선생님이었어요. 패티는 이렇게 반죽해야 해요. 이렇게? 너무 묽어요. 전분을 좀 더 넣어야겠어요. 도연은 서투르게 전분을 추가했어요. 가루가 사방으로 날렸죠. 아이고. 서진은 웃으며 도연을 도왔습니다. 준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빠, 이건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마워, 아들. 세 사람은 웃으며 햄버거를 만들었습니다. 첫 작품은 형편없었어요. 패티는 타고 소스는 너무 짰죠. 맛없어요. 준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음엔 더 잘 만들게. 하루하루 연습했습니다. 도연의 실력이 조금씩 늘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먹을 만한 햄버거가 나왔죠. 이거 맛있어요. 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뿌듯했어요. 다행이다. 이제 가게 열어도 되겠네. 햄버거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준이네 햄버거이라고 적었어요. 준이의 아이디어였죠. 첫날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진은 걱정했죠. 손님이 안 오네요. 괜찮아. 곧 올 거야.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성껏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일주일 후 한 할머니 들어왔습니다. 우리 손주 먹을 만한 햄버거가 있나요? 네. 어서 오세요. 서진이 반갑게 맞았어요. 할머니는 햄버거를 하나 샀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내일도 올게요. 그 후로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입소문이 난 거였죠. 한 달 후엔 단골도 생겼습니다. 여기 햄버거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나 봐요? 네, 남편이 만들어요. 서진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주방에서 햄버거 패티를 굽고 있었어요. 준이는 새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그래, 잘했구나. 친구들이 우리 집 햄버거 맛있대요. 준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내일 친구들한테 우리 가게 오라고 할까? 햄버거 파티하게. 진짜요? 와. 저녁에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행복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 준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아쉽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한도연이 찾은 답은 단순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해안 마을에서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어요. 준이는 이제 13시 됐죠. 어느 토요일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화창했어요. 완벽한 산책 날씨였죠. 서진아, 준이야. 오늘 바닷가 갈까? 도연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잠에서 깼습니다. 지금요? 아직 이른데. 서진이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준이는 벌떡 일어났죠. 좋아요. 바닷가 가요. 준이의 에너지는 여전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준비하자. 김밥 싸갈게. 세 사람은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안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백사장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준이는 신발을 벗고 달려갔죠. 엄마, 아빠, 물 차가워요. 준이는 파도를 피하며 웃었습니다. 도연과 서진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행복하죠? 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후회 안 해요? 회장 자리 버린 거. 전혀. 오히려 그때 내려놓길 잘했어. 도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권력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모래사장에 자리를 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김밥을 꺼냈어요. 맛있다. 준이가 크게 한 입 먹었습니다. 서진이 웃으며 물을 건넸어요. 천천히 먹어. 채알라. 괜찮아요. 배고파서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김밥이었지만 최고의 맛이었어요. 식사 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이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는데. 뭐예요? 아빠 없이 자란 게 많이 힘들었지? 준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있었잖아요.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주셨어요.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이가 계속 말했어요. 가끔 궁금하긴 했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왜 우리랑 안 사는 걸까? 근데 지금은 알아요. 뭘 알아? 아빠가 우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요.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도연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그때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지금 함께 있잖아요. 준이의 말에 도연은 더 울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서진이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우리 사진 찍을까요? 서진이 제안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족 사진 찍자.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세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섰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은 세 사람의 모습이었죠. 걸으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준이야, 나중에 크면 뭐 하고 싶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는 멋지지 않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빠는 우릴 지켜줬잖아요. 그게 제일 멋진 거예요.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럼 너도 나중에 내 가족을 잘 지켜줘야 해. 네, 저도 아빠처럼 할 거예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바다는 아름다웠죠. 와, 진짜 예쁘다. 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도연은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진은 도연의 품에 기댔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우릴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 준이를 낳아줘서 키워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웃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준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세 사람은 웃으며 함께 섰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말이에요. 아빠, 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제 도망 안 가도 돼요?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이는 그동안 불안했던 거예요. 언제 또 떠나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 이제는 도망 안 가. 아빠가 지킬 거야. 영원히. 약속이요? 약속이야. 도연은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요. 저 이 마을 정말 좋거든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럼 계속 여기 살자. 우리 셋이서. 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연과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이가 앞서 걸었습니다.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며요. 저 애가 저렇게 밝을 줄 몰랐어. 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을 닮아서 그래. 강하고 밝잖아. 당신도 닮았어요. 책임감 있고 든든하게요. 우리 둘 다 닮은 거네. 좋은 아이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도연은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죠. 이게 뭐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죠. 우리가 함께였던 시절 사진들이야. 버리지 못했어. 사진 속에는 젊은 도연과 서진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때가 그립네요. 나도.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 왜요? 준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나도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1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사랑은 여전했어요. 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얘기 중이야. 저도 끼워주세요. 준이가 뛰어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함께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죠.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는 아팠지만 미래는 밝았어요. 도연 씨, 서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요. 정말로. 나도야.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준이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이 전부는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한도연은 12년을 잃었지만 평생을 얻었습니다. 윤서진은 고생했지만 행복을 찾았어요. 윤준이는 아버지를 몰랐지만 이제는 완전한 가족이 됐죠. 세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고 그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서진과 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았죠. 오늘 뭐 할 거예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그냥 평범하게 보내면 어떨까? 가게 일하고 저녁에는 같이 산책하고. 좋아요. 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평범한 게 제일 좋아요.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아침이었죠.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가족이란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찾았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한도영과 윤서진, 그리고 윤준이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아팠지만 그 아픔이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12년의 공백은 채울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며 그들의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준이네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따뜻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나였습니다.